모든 대화는 심리다. 오수향.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밑바닥에는 오해가 있다.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숲에 앉아 있어. 난 너를 곁눈질해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생텍쥐 베리의 작품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사막 여우의 말이다.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친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사막 여우는 친구를 갖고 싶다면 자기를 참을성 있게 길들이라고 한다. 길들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린 왕자가 사막 여우와 함께 풀숲에 앉아 있다가 조금씩 여우에게 다가가면 된다. 아무 말도 필요치 않다. 사막 여우가 곁눈질로 바라보기만 하면 충분하다. 왜 사막 여우는 관계의 필수 요건인 대화를 원치 않는 걸까? 이유는 아이러니에 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그릇을 빚어내기가 쉽지 않다. 상대방 또한 마음이 담긴 그릇을 건네받았다고 해서 전달한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막 여우는 이렇게 말한다.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실제로 우리는 대화하는 중에 오해를 자주 경험한다. 사적인 관계에서든 공적인 관계에서든 생각지도 못한 오해를 겪고 당황하는 일이 적지 않다. 평소에 대화가 어긋났을 때 이런 말을 심심찮게 접할 것이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말투가 왜 그래?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잘못된 발음과 바디 랭귀지, 부정확한 어휘, 좋지 않은 말투와 대화 습관,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태도 등이다. 이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이라는 미국의 두 심리학자가 정립한 조화르의 창 이론이 이를 입증한다. 이들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그리고 이를 사분면 창문으로 비유했다. 첫 번째는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창이다. 이 영역이 넓은 사람은 타인에게 숨기는 것 없이 마음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성향을 보인다. 이때는 타인과 대화가 원활하다. 어떤 말을 해도 상대가 속속 잘 이해하기에 전혀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나는 알지만 타인이 모르는 숨겨진 창이다. 이 영역이 넓은 사람은 비밀, 콤플렉스 등이 있기에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 이때는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다. 이와 함께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다. 세 번째는 나는 모르지만 타인이 아는 보이지 않는 창이다. 이 영역이 넓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자신만 모르는 성향을 보인다. 이때는 타인과 매끄러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와 함께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다. 네 번째는 자신도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창이다.
이 영역이 넓은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에 지배되는 성향을 보인다. 이때는 타인과 대화에서 심각한 오해와 장애가 생긴다. 말이 오해의 불씨가 돼서 말을 꺼냈다 하면 늘 다툼이 생긴다.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마음의 창 가운데 어느 한 영역에 크게 지배된다. 첫 번째, 열린 창이 확장되면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만, 네 번째, 미지의 창이 확장되면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생긴다. 모든 사람은 각기 마음의 창이 다르게 생겼다. 심리학적으로 대화는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 어떤 뛰어난 말 기술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도 타인과의 소통은 어긋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착각한다. 누군가가 나를 부정하면 참을 수 없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가치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은 기존의 견해들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새로운 정보를 걸러내는 일이다. 사람들은 소통을 원하지만 정작 불통을 지향하는 듯하다. 자신이 이미 옳다고 생각한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1960년에 영국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제시한 심리학 용어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현상이다.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심리학 블로거인 데이비드 맥네이니는 확증 편향에 대해 착각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기존의 세계관에 맞춰 세상을 한번 걸러낸다. 그들의 필터가 당신의 필터와 같다면 당신은 그들을 좋아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싫어할 것이다. 당신은 그들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확인받으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고학력자든 아니든 성격이 호탕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다. 이는 인지 심리학의 스키마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각자의 지식, 경험 등에 따라 받아들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스키마의 기제다.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 말투, 대화도 제각기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빈번히 오해가 생기고 소통이 단절된다. 자신의 관점과 다른 견해를 받아들인 일은 수고롭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와의 대화도 자신의 관점에 끼워 맞춘다. 손해를 볼지라도 말이다. 로마 시대의 뛰어난 정치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말했다.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 뇌는 본능적으로 내 편을 알아본다. 아미그달라의 이분법. 일상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초면에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일단 친해지고 나면 대화를 술술 이어나가지만 그 전까지는 도통 첫 마디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왜일까? 소심하거나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그럴까? 낯가리는 사람만 이런 것은 아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다. 사람의 뇌에는 5살 수준의 지능으로 성장을 멈추는 부분이 있다. 이곳은 아미그달라, 바로 편도핵이다. 여기에서는 공포의 감정을 담당하는데 작동 방식이 매우 단순하다. 하루에 맞닥뜨리는 수만 가지의 상황을 육회 혹은 불쾌 2가지로 구분한다. 어떤 사람을 대면했을 때에도 아미그달라가 작동한다. 맨 먼저 상대방의 얼굴이 시야에 잡히면 이 순간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재빠르게 분석한다. 처음 본 사람일까? 전에 본 사람일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 이런 분석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판단은 바로 이것이다. 내 편인가? 아님 적인가? 이는 아미그달라의 중추적인 감정이 공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상대할 때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상대가 친구인지 적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최우선 작업이다. 그런 후 상대가 친구라면 유쾌한 감정 상태가 되고 상대가 적이라면 불쾌한 감정 상태가 되어 긴장한다. 따라서 초면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문제는 아미그달라의 구분이 이분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친구인지 적인지 나누고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미그달라의 흑백 논리로 발생하는 오해와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해결 방법은 아미그달라의 작동 방식만큼 단순하다. 상대의 말에 경청하기, 공통의 화제 꺼내기 등을 훈련하면 아미그달라는 쉽게 상대를 친구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점점 상대가 하는 말을 속속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자존감의 높이만큼 사랑할 수 있다. 자격지심의 이유. 대화는 핑퐁 게임처럼 말이라는 공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상대가 공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던지고 또 상대의 공을 놓치지 않고 잘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화를 핑퐁 게임을 하듯 이어나가지 못한다. 상대가 던지는 공을 잘 받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가 잡기 어렵게 엉뚱한 곳으로 공을 던져서다. 이렇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만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상처와 열등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감정이 자존감을 자꾸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대화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우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보통의 상태일 때보다 의식적으로 더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황 파악하기, 욱해서 상대방의 말을 더 오해하고 트집을 잡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아, 다르고 다르다. 프레임 탈피 효과. 밥 먹어요. 밥이나 먹어요. 두 말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명백히 의미가 다르다. 밥 먹어요는 순수하게 밥을 먹으라는 정보를 담은 말이다. 이에 반해 밥이나 먹어요
인하가 붙어서 어딘가 모르게 깔보는 듯한 뉘앙스다. 곧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는 뜻으로 읽힌다. 우리말은 비슷한 말도 사소한 차이로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진다. 해 다르고 해 다르다 라는 속담이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말하여 다르고 저렇게 말하여 다르다는 말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말의 뜻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 상대가 혼동하고 오해할 수 있다. 미국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정립한 심리학 용어 프레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황과 의도가 동일하더라도 사람마다 해석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을 한다. 여기에서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통한다. 우리는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로 신경 써서 말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다. 비속어는 나의 품격을 갉아먹는다. 웬 개들이 쓸데없는 표현, 레알, 진짜, 졸라, 아주, 쩐다, 매우, 엄청나다, 쪼개다, 웃다 이런 비속어는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접한다. 성공하게 거장 나폴레온 힐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와 대화 형식으로 사람이 갖춰야 할 매력적인 성품을 소개한다. 카네기가 특히 강조하는 바는 비속어 사용을 절제하라는 것이다.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면서까지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비속어를 사용하면 더 우애가 돈독해진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상대방은 당신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비속어를 남발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예의 없고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본다. 비속어는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린다. 또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실제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타인에게 품격 없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어떻게 품격 없는 사람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겠는가? 대화의 1, 2, 3 법칙. 상대의 말을 끊거나 가로채지 않기 위해 혹은 남의 대화에 끼어들어 흐름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는 대화의 1, 2, 3 법칙이 도움이 된다. 특히나 성질 급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1. 자기의 말은 1분 동안만 하고 2. 상대방의 말은 2분 동안 들어주고 3. 3분 동안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쳐라. 자기 비하를 포장하는 과한 겸손. 우리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우면서 자랐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보기가 안 좋다. 인간 관계에서 겸손은 필수 덕목이다. 같은 말을 자주 들어와서인지 겸손한 태도가 습관화됐다. 하지만 겸손도 정도껏 해야 한다. 무엇이든 과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말할 때 지나친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기 장점과 의견을 피력하세요.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대화 상대에게 안 좋은 감정이 들게 한다. 회사에서도
도를 넘는 겸손이 오해를 만드는 일이 흔하다. 어떤 사람은 입에 저 때문이에요를 달고 다닌다. 모임에서 사람들이 어울리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실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죄송해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자기 비하일 뿐이다.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은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만다.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아무거나요. 의존성 인격 장애. 김대리, 어떤 메뉴가 좋아?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직장에서 점심 식사나 회식 때 흔히 하는 대화다. 상사가 메뉴를 고르라고 할 때마다 의견 없이 아무거나요 라는 식으로 답하는 직원을 좋게 보지 않기도 한다.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아무거나요 라고 하는 증상이 심할 경우 의존성 인격 장애로 진단한다. 성인이 돼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못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인다. 아무거나 라고 하지 말자. 아무거나요는 결코 배려의 표현이 아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대화할 때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남을 탓하는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잘못됐어요. 장마 때문에 지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말할 때마다 때문에를 붙이는 사람이 있다. 말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쌓인다. 하지만 자신이 자주 쓰는 말의 의미와 뉘앙스를 의식한다면 습관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때문에는 주로 핑계를 대거나 타인이나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는 단어다.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구실부터 대려고 한다. 책임을 전가하려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때문에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덕분에를 대신 자주 사용하면 된다. 덕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감사 포용형 단어다. 덕분에 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인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꿔보자.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상대방이 나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가 생산적으로 이어지려면 불쾌한 감정이 생기지 않으려면 일방적으로 상대를 틀렸다고 규정하는 말투를 삼가야 한다. 역지사지해 보라. 그 누가 자신에게 늘 틀렸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는가? 말만 하면 다그치는 틀렸어는 상대와의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 습관적으로 아니 라고 말해버린다. 심리적 안정장치. 그게 아니라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투의 특징은 부정을 한다는 점이어서 부정어라고 한다. 당연히 부정어의 반대말은 긍정어다. 그런데 왜 긍정어를 놔두고 부정어를 자주 사용하는 걸까?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의 심리가
매사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유독 부정적인 면만을 본다. 유리컵에 물이 반만큼 채워진 상태를 보고 반밖에 안 차있네 라고 부정적으로 말한다. 반이나 차있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도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이 또한 부정어로 표현한다. 부정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안정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무엇을 한다고 해도 될 것을 무엇을 하지 않는다를 써서 심리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식이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부정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내뱉는 부정어는 상대의 기분을 해친다. 15초 효과. 청산유수로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걸까요? 말의 목적은 공감과 소통하는 데 있다.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다. 더욱이 쓸데없이 많이 쏟아낸다면 그 자체로 소통의 장애 요소가 된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에 겨우 15초 정도 집중한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이 하는 말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람은 15초 이내에 상대의 말이 마음을 끈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아무리 상대방이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들려줘도 절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는 자신의 영업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라. 그리고 간결하게 설명해라. 감시가 아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 호선 효과. 얼른 공부해. 프로젝트를 이번 주까지 끝내세요. 지시, 명령, 말투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런 말을 많이 접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투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상대가 자기 말에 따르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지만 듣는 이에게 이런 말투는 강압적으로 들린다. 강압적인 말은 당장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효과를 보인다. 급한 마음에 이거 해, 이거 하라고 했지 식으로 명령하면 아이가 거부감을 보입니다. 여유를 갖고 대화를 하면서 지켜볼게요. 지켜보는 거 잘 알지?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아이가 누군가로부터 관심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행동합니다. 청소년 어른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 지시투, 명령투 말을 들으면 괜히 반발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무리 당사자가 잘 되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라도 선뜻 그 말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이 너무 권위적이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때 효과적인 말이 지켜볼게요 이다. 1924년 하버드 대학교 엘튼 메이어 교수에게 웨스턴 일렉트릭 전기회사 대표가 자문을 했다. 공장 조명을 밝게 바꿨으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 생산성이 올랐다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엘튼 메이어 교수는 호선 공장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상한 점이 벌어졌다. 노동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밝혀졌다. 우리는 유명 대학 교수가 공장에서 실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유명 교수가 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작업 환경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했지요. 이것이 바로 호선 효과다. 누군가가 자신을 관찰할 때 의도적으로 행동을 개선하거나 일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메이오 교수는 심리적 조건이 물리적 조건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대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베스트셀러로 유명할 때였다.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이 다르므로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남성과 여성의 대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모인 사람들의 성향과 성별에 따라 대화 방식이 달라진다. 지금부터는 다른 성별의 동료, 직원과 대화할 때 그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춰보면 어떨까? 그럼 화성인과 금성인이 티격태격하고 서로 통하지 않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잘 들을수록 잘 통한다. 경청 효과. 한 조사에 따르면 말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75%가 무시되거나 오해되고 그 즉시 잊힌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경청이다. 훌륭한 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청자가 돼야 한다.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 더 잘 응대할 수 있고 내가 말할 차례가 됐을 때 말을 더 잘할 수 있다.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10중 8구 공감하기 어렵다. 이뿐 아니라 경청하는 능력은 실수나 오해를 방지해주고 인간 사이에 신뢰나 신용이라는 자산을 축적해준다. 경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대화가 어긋나거나 상대의 말을 걸러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대화에 응할 수 없으며 말을 잘 못할 수도 있다. 경청은 쉽지 않다. 상대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말을 안 하고 귀만 열어두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몰입.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그 이면의 심리,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입장전환.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수용. 상대방의 말을 그 자체 그대로 받아들인다. 완전성. 상대방의 감정과 심리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이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 비로소 적극적 경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청할수록 상대방과의 대화에 오해가 낄 염려가 없다. 팩트와 의견을 구분하라. 그 회사 이미지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 식당 음식 맛이 기가 막혀요.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 자기가 아는 정보를 화제거리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실이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다. 의견이란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갖는 생각이다. 이렇듯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대화에서는 팩트와 의견이 명확히 분별되기가 힘들다.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에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구별해 걸러내야 한다. 대화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팩트와 의견을 구별해야 한다. 듣고 싶은 대답을 먼저 해준다. 말하기의 다이아몬드 방식. 결론을 뒤에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의 특성이다. 영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이기에 결론이 앞에 오지만 우리말은 동사 중심의 언어이기에 결론이 뒤에 온다. 그래서 특별히 말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맨 뒤에 하는 경우가 흔하다. 말은 상대가 곧장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가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언제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그럼 곧장 상사가 원하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답해야 한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답답한 상태로 몰고 가서 대화의 핵심을 놓치게 하지 않으려면 먼저 결론부터 말해야 한다.